오늘 다뤄볼 이그노벨상, 이것도 모든 게 우리와 다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또 이그노벨상을 받았겠지만 이거는 뭐 이윤영 교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혹은 이딴 연구를 왜 해 싶지만 삶을 발전시키는 연구들이 될 수 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어. 뻥 구라라고 그냥 해본 소리라고. 오늘의 주제 거짓말. 사실 거짓말은 뭘로 하나요? 눈빛으로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말로써, 언어로서 거짓말을 합니다. 공부 많이 했어. 예. 이 거짓말이라는 행위 자체가 되게 당황스럽네요. 공부 많이 말렸다, 했으니까. 말렸다. 예. 우리 그냥 넘어갑시다. 뭐 할 말이 없네. 2016년 이그노벨상 심리학상을 수상한 거짓말. 나이에 따라 거짓말을 정말 잘할 때가 따로 있다. 우리 항상 궁금하잖아요. 쟤는 거짓말을 잘해. 쟤는 거짓말을 못해. 그래 오늘 저 학교 갔다 왔지? 아 예.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는지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그런 연구입니다. Psychology Prize. Please welcome Bruno Verscher. A Cross-Sectional Lifespan Investigation of Deception. 거짓말을 하는데 나이에 따라서 거짓말의 능력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1000명 이상의 참가자들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를 조사했는데, 하나는 거짓말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걸 억누르고 거짓말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억제 능력, 즉 뭔가를 참는 능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짓말하라 그랬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거짓말하는지, 거짓말의 유창성,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보통은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잘 탐지할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진행되는데, 이 연구는 아주 재밌게도 거짓말할 때 걸리는 시간과 진실을 말할 때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보여줬다는 거죠. 저는 어떤 의미로는 이 파트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너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억제 능력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억제 능력이 제일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능력이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가장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향상돼서 자라다가 못하게 되는 U자 형태의 그래프를 취하게 된다. 거짓말 빈도는 청년기일수록 거짓말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숙제 어딨노? 친구가 책을 빌리 가갖고 책을 빌리 갔다고. 아니요, 안 빌려갔는데. 청소년기는 가장 많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감시를 받고 조금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진실이나 실제로 일어났던 일, 실제로 안 한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처벌받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많았을 때라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아이들이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때잖아요. 편하게 앉아라. 편한데? 이 부끄러워서 그러나?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혹은 선의에 혹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짓말들도 이때 빈도가 쭉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들 왜 거짓말할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짓말이라는 것의 자체가 결국은 프로소셜한 행동의 결과이다. 우리가 사회에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사회생활을 더 윤택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접근해봤어요. 거짓말 왜 할까? 거짓말에서 얻는 게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잘 모를 때,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거짓말에서 무언가 얻는 게 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무언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평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데요. 내가 뭔가를 잘 몰라요. 그럴 때는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당황함을 숨기려고, 더 나아가면 내가 모른다는 걸 좀 가리려고, 이런 때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존재하지 않고 사실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얼마든지 가정하고 뭔가 얘기를 진행시키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걸 발달 심리학이나 인지 발달 분야에서 판타지를 생산해내고 심지어 소비한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판타지를 그려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시기와 아이들이 첫 거짓말을 하는 시기가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도 인간에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정교한 인지 과정이라고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건 거짓말이 굉장히 중노동이에요. 뇌에서 존재하지 않은 사건들을 계속 연결해서 붙이고 심지어는 일어나는 사건을 억누르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자기의 습관을 자제할 수 없다는 거. 자제력을 상실한다는 게 일반적이죠. 애리조나 대학의 애니타 켈리 교수가 한 연구예요. 거짓말과 건강에 관련된 연구인데 건강 지표에서 거짓말한 그룹이 지표들이 안 좋아요. 거짓말을 하려면 분명히 진실을 억제해야 되죠. 그 진실을 억제하는 억제 기제가 어떻게 진실만 억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이그노벨상 연구에서 이미 봤잖아요. 억제가 전이 된다. 소변 연구에서 나왔었죠. 소변을 참는 것이 다른 걸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즉 참을성이 넓게 퍼지더라라는 상당히 재미난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신체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기능 자체도 결국 억제하는, 그러니까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좋은 건 아니다라는 또 결론들이 있죠. 거짓말을 할 때 흔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냐면 불필요한 행동들이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 눈 보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할 때는 시선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방금 자리가 났네? 야, 니들이 운이 좋다. 에? 얼른 들어가. 자리 또 바로 찬다. 남자들이 거짓말할 때랑 여자들이 거짓말할 때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거짓말을 할 때 내 거짓말을 지지할 수 있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증거들을 자꾸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오히려 말이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텍사스 대학의 언어 분석하는 페니벨크 교수가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을 몇 해 전에 썼어요. 논문 제목이 Are Women Really Talkative Than Men? 정말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수다스러울까?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하루에 말하는 단어의 수는 실제로 남성이 오히려 살짝 더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여성들은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매 시간대마다 거의 말하는 그 양이 비슷해. 근데 남성들은요, 원하는 게 생기면 그렇죠. 그때 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훅 줄어들어. 목적이 생길 때 남자들이 많아진 거죠. 근데 남자들이 거짓말할 때는 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목적이 생겼을 때 말이 많아진다, 남자들은 거짓말할 때 말이 많아진다, 같은 현상에서 볼 수가 있겠죠. 심리학 전공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거짓말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심리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몇 개의 단서로 탐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방의 거짓말에 당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춰보려면 나의 오감을 다 온전히 쓸 수 있는 조용한 곳에서 차분히 그 사람과 대화하시는 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오히려 가장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저기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면 어려운 말들과 거기에 더해서 숫자 정보, 게다가 내가 그걸 잘 모르는 분야야. 그러면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 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거기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약이 아닌 가짜 약도 약효가 있더라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거 보고 이게 진짜 이그노벨상 받았어 했어요. 왜냐하면 플라시보 이펙트는 심리학에서 너무 오래된 거거든요. The Ig Nobel Medicine Prize is awarded this year to Dan Ariely of Duke University.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댄 에리얼리 교수예요. 하나의 브랜드에 가까울 정도로 유명한 심리학자죠.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 책이 소개가 몇 건이 됐습니다. 근데 참 이 댄 에리얼리처럼 재밌게 강연하고 또 재밌는 연구 많이 하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통찰 주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 논문의 제목은 Commercial Features of Placebo and Therapeutic. 위약의 상업적인 그런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냐. 즉 비싼 가짜 약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주제의 연구입니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82명의 참여를 시켜서 약을 먹기 전에 전기 충격을 주고 느끼는 고통 정도를 다 측정을 합니다. 한 그룹한테는 2.5달러짜리 약이다. 또 다른 그룹한테는 10센트로 할인이 된 거야. 라고 하는 약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전기 충격을 줍니다. 이 비싼 약의 경우는 85%의 사람들이 고통이 덜해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싼 약의 경우는 61%의 사람들이 고통이 덜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둘 다 효과가 있는데 비싼 약이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둘 다 가짜 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격에 관련된 얘기라는 걸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참, 이 연구진의 아이디어가 절묘한 건 원래 가치가 2.5달러라는 거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스카운트 된 만큼 약효도 심리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된 거잖아요. 왠지 싼 약, 그러면 뭔가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쁜 걸 막아내기 위한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약이라고 하는 거죠. 약처럼 나쁜 걸 막아내기 위한 것에 우리의 무의식이 비싸다고 하는 것의 효과가 잘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플라시보가 항상 위약, 약이라는 말에 더 붙어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이 약을 먹고 실제로 통증이 줄었죠. 그렇다면 이게 위약 혹은 가짜약이라 하는 게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사실은 이건 기대 효과죠. 그게 실제 약이건 가짜 약이건 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먹어서 내 몸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작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에너지 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에너지 음료도 정가에 사는 것보다 싸게 사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요. 좀 비싼 에너지 음료를 마셨을 때는 아, 이게 나의 각성 수준을 훨씬 더 끌어올릴 거야 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서 실제 수행도 좋아지게 되는, 저는 이걸 기대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시보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내가 지불해야 될 게 좀 있는 플라시보를 복용하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해가 되는 행동을 줄이고 도움이 되는 행동을 늘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시보에는 피그말리온 효과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효과는 실질적으로 결과를 낳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랑 완전히 반대되는 효과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 두 효과가 원리는 똑같습니다. 둘 다 기대 효과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도 기대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노시보 효과는 기대 때문에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안 좋아, 해로워 라는 암시를 계속 받게 되면 실제로 내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엄청나게 좋은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암 진단을 받으면 나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얼마나 남았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나 지금부터 뭘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을 긍정적 플라시보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암시 효과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의 결정판이 바로 앨런 랭어가 했던 시간 되돌리기 실험. 모든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이 20,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호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긍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언어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진짜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Read the manual. Read the F manual. 뭐지? 판타스틱인가? 예, 판타스틱 있죠, 그렇죠. Literature Prize. 정말 사람들이 지독히도 고집스럽게 안 읽는다. 매뉴얼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갖다 주면 이거 나보고 다 보란 말이야?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게 흔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서를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는 분 진짜 드물거든요. 설명서를 안 읽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상당히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이 논문의 핵심 포인트와 연결되지 않을까. 그 제품을 사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가나다순, 기능순, 혹은 부위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비상금을 숨기기 제일 좋은 곳이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입니다. 안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매뉴얼이 백과사전이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이 얘기하듯이 이걸 읽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더라라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연구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읽느냐 안 읽느냐 그리고 얼마나 읽느냐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6개월 동안 심층적으로 면담을 합니다. 그 결과 젊은 사람들은 대충 다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더라. 여자들은 조금 더 그 기계의 본질적인 것 그것을 사용하는데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는 잘할 것 같아라는 착각과 핵심 기능만 쓰면 되지라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좀 덜 읽더라. 매뉴얼을 안 읽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지적 구두쇠다라는 거죠. 자동차 회사에서 간편 설명서도 내놓고 온라인 매뉴얼도 내놓고 하지만 왜 안 읽느냐. 일단 운전할 줄 압니다, 기본적으로. 아니까 안 읽어. 또 고장 신호가 들어왔어. 그럼 내가 봐봤자 내가 못 고치니까. 어차피 정비소 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걸 보고 있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설명서를 안 읽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설명서를 많이 안 읽는다. 이게 바로 내 능력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들 같은 경우는 헬스장 연간 회원권을 사서 몇 번 가다 말겠지만 나는 덜 심했으니까 열심히 할 거야. 나는 남들보다 의지력이 뛰어나.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이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이 심리학적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한번 내가 결정을 하고 나면 결정이 틀렸을지도 몰라. 반증 가능성을 보는 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한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계속 찾아 나간다. 아주 좋은 예로 내가 간헐적 단식 시작할 계획이에요. 검색을 합니다. 뭐라고 검색하죠?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 그렇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에 좋은 이유만 쫙 나옵니다. 아, 역시 좋아. 그러니까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싫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떤 증거를 찾아다니냐면 간헐적 단식이 해로운 이유. 네, 그렇죠. 이렇게 찾아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때마다 떠오르는 게 그 유명한 그 자이가르닉 효과예요. 내가 내일 푸지게 쏠게. 갈게요. 우리 여기 쉬세요. 간편 매뉴얼이 왜 안 좋냐면 그거 하나 딱 읽으면 이제 종결감이 딱 들어가. 더 이상 매뉴얼 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재밌게 이용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완결감을 떨어뜨려서 다음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분철을 하잖아요. 저희 학번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가 책이 다 분철돼 있어. 걔는 오늘 그것만 딱 격파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챕터가 그러니까 궁금한 거지.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500페이지짜리 책을 3권을 들고 와가지고 1500페이지를 지고 운동하려고 그랬죠. 운동. 전 힘이 세서 괜찮았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세 사람이. 어쨌든 우리가 매뉴얼을 잘 안 본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매뉴얼도 있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뉴얼을 읽는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나는 오늘 매일 탈모 방지제를 먹을 거야. 이 습관 안 지켜집니다. 그렇죠, 이윤영 교수님? 그렇죠. 네. 로버트 치알디니 같은 심리학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습관을 가지려면 if, then, when 이게 다 있어야 된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마친 상태라면 탈모 방지제를 먹는다.
이렇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잘 만들어질 때가 언제냐면요. 약간 침울할 때, 약간 슬플 때, 이때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잘 먹을 때거든요. 자, 두 개를 합치면 가을이 최고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도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이 이그노벨상은 문학상이었거든요. 결국 작가 위주로 글을 쓰지 마라. 개발자 위주로 설명서를 만들지 마라. 그래서 기능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쓸지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이 연구는 매뉴얼 정말 이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Platelet serotonin transporter in romantic love. 낭만적인 사랑에 빠진 것 그리고 강박장애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얘기. 그것도 심각한 강박장애랑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The Ig Nobel Chemistry Prize is awarded to Donatella Marziti, Alessandro Rossi, Giovanni Cassano of the University of Pisa.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요, 최근 6개월 내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 20명하고 그다음에 강박장애 판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참가자 20명 그리고 통제 집단 20명인데 이분들은 가족력이나 혹은 본인의 정신장애, 병력이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피를 20ml를 체열을 해서요, 혈액 내에 세로토닌 수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비교해본 연구입니다.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의 평상심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행복감을 지속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세로토닌이 많지 않으면 우울이나 불안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통제 집단에 비해서 사랑에 빠진 20분하고요, 강박장애 20분의 세로토닌 수치가 확실하게 낮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세로토닌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강박장애나 초기에 사랑에 빠진 사람이나 동일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화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 20-30개 정도의 이런 화학물질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데, 그런데 감정의 종류는 수백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묘한 감정들이 같은 화학물질로부터 나온다는 건 우리 인간이 결국 해석하는 존재, 내 기분도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해석한다라는 거,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둔 논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연구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막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지나고 1년 뒤에 에필로그처럼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그를 다시 뽑아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세로토닌 수치가 비슷하게 올라가 있더라. 사랑과 강박장애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엄청 차이가 많아지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니다. 사랑이 오히려 발전한 것이죠.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죠. 상대방, 연인, 배우자에게 화가 많이 나신다고요? 그러면 아직도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있는 게 많다라는 반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많이 나신다면 아직도 사랑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강박증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엄청나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랑과 강박이 얼마나 가까운지는 노래 가사들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너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완벽한 강박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멜로디가 안 들어가면 정말 무시무시한 말들이구나. 이 가사들이 결국 소유의 측면에서 사랑에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공유하는 건데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이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는 걸 참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종일 누군가를 생각한다? 이건 잘 생각해보면 사랑이 아니고 강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내가 아닌 이성 친구에게 말을 걸 때 손을 꽉 잡는다던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랑을 하는 관계라면 다른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손을 꽉 잡는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고요. 상대방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자체가 학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남성이 여성인 자기 배우자의 외모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하고 비웃는 게 바로 너는 나 이외의 남자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구속력을 만들어내는 언어적 폭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데이트 폭력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데이트 폭력이란 말 자체도 말이 안 돼. 데이트란 말을 그 좋은 말을 왜 거기다 갖다 붙여? 그냥 폭력이지. 폭력이죠. 그렇죠. 그냥 폭력이에요. 사랑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은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그중에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전 이 사랑의 삼각형 모형 보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너무 세게 가면 강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상이 산만하게 집중이 안 되네. 그 대상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면요, 굉장히 재밌는 효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물건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과 강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겨보면서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 혹은 나의 행동들을 좀 더 여러 가지로 만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겁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나쁜 습관은 다른 좋은 습관으로 덮어씌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강박적인 것은 다른 것으로 덮어씌우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선풍기를 껐나 안 껐나 이걸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낸 게 선풍기를 끌 때 꼭 선풍기 껐음이라고 말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하면 내 입에서 나갔고 그다음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풍기 껐다는 사실을 훨씬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콘센트를 뽑습니다. 그럼 훨씬 더 동작이 커지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저는 여기서 노고 시스템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계속 불을 껐나 혹은 가스불 껐나 이런 것 때문에 강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관문에 붙여놓으세요. 가스불 껐는지 확인하자 이렇게 붙여놓으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그대로 증거가 되고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게 즉 노고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그노벨상을 아직 받진 않았지만 이그노벨상감으로 정말 충분하다.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는 연구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Contagious Yawning and Psychopathy. 옆 사람이 하품할 때 안 따라하는 사람.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다. 이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사이코패스 성향을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려요. 하품하는 영상, 웃는 영상, 아무 표정을 짓지 않고 있는 영상.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하품을 하는지를 측정했던 거죠. 결과를 보면 사이코패스 성향에서 공감을 잘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무관심한 분들일수록 옆 사람이 하품할 때 하품을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의식적으로 하품을 하게 되는데 무의식적인 작용을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와 연결했다는 거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재밌다. 곧 이그노벨상을 탈 것 같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전염성 하품은 단순히 누군가의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신경세포 체계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요. 정서를 담당하고 있는 편도체의 활성화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공감을 많이 할수록
하품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다. 놀라운 발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결과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공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가를 알 수가 있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둘 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진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개가 아예 구별이 안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이코패스는 조금 더 선천적인 이유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거의 타고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이고요. 소시오패스도 상당 부분 타고나지만 양육 환경,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즉흥적이에요. 사용하는 단어도 좀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에 훨씬 더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은신처라든가. 그래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살인자들 인터뷰해보면 왜 죽였어요? 지 혼자 먹고 있더라고.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원시적인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소시오패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이코패스는 티가 나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티가 잘 안 나죠. 소시오패스의 여러 가지 행동적 특징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가스라이팅에 상당히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소시오패스들이 이런 가스라이팅적 언어 사용에 상당히 능합니다. 난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왜 네가 그렇게 들었어? 농담이었어.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스스로의 그 불우한 가족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정과 연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잠수를 타고 이 상대방은 불안해지거든요. 그런 불안들을 계속 이 유발하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 라고 했을 때 나를 존중한다면 아 미안해 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 더 적극적으로 나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잔재주를 부린다면 이건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질이 아주 안 좋은 소시오패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영화 속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나왔던 실제로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스케일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이코패스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조커. 소시오패스들은 슈렉의 그 장화시는 고양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귀엽고 불쌍하고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하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표정을 너무 잘 짓는다는 겁니다. 특히 언제? 내가 필요할 때. 자, 양쪽 다 모두 공감 능력이 크게 떨어져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모두.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남의 공감을 이용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자기는 공감 능력이 높지 않지만 남의 공감을 이용할 수 있는 이 머리는 너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더 악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외로웠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하는 거예요. 이 외로움을 잘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같이 가고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을 때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느슨하지만 넓은 관계, 훨씬 더 정신 건강에도 좋고 나를 덜 외롭게 만든다는 게 대부분의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와 관련돼서 2019년에 나온 영화인데 괴팍한 그리고 이 부하를 이용하는 상사 밑에서는 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성과가 좋더라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연구입니다. 사실은 압박 면접도 그래도 좋지 않은 거예요. 압박 면접도 이상한 사람 뽑는 면접이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런 수치심을 줬을 때 그걸 아주 잘 버텨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그것을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죠. 제임스 펠론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우연치 않게 자기 뇌를 찍었어요. 보니까 사이코패스랑 뇌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본인의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우리 가게에 엄청난 살인자 7명이 있어. 사이코패스의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이분의 어머니가 정적 강화라는 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너 잘했다라고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잘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런 피드백을 주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잘했다고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공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진짜 우리가 공감을 잘하나? 헤어져서 아프다. 아 그래 아프겠구나 헤어졌으니. AI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공감은 그걸 넘어선 공감적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나와라 술 한잔 하자. 엄마 너무 힘들어 이랬을 때 아이가 그래 엄마 힘들겠구나 이게 아니라 엄마 너무 힘드니까 나 안아줄래? 라고 해서 안아줄 수 있는 행동으로서 하게 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엄마들은 보통 아이들이 힘들면 아이들을 안아줘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엄마가 힘들면 표현하시라는 거죠. 엄마 힘들어. 그러니까 나도 좀 안아줘. 그랬을 때 훨씬 더 그 공감을 이 양방향적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나는 힘든 거 표현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Up in the sky, sing in this moment till the dawn brings the day. 엄마 힘들어. 그러니까 나도 좀 안아줘. 중요한 건 사춘기 자녀에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춘기 딸에게 이 방법을 구사했다가 그냥 힘들어졌습니다. 이 방법을 아빠 좀 안아주렴. 소원이다.